1980년대 일본에서 등장하기 시작한 오타쿠라는 신조어는 한 분야에 열중하는 사람들을 지칭하는 말로 자신이 관심 있는 취미나 대상에는 누구보다 적극적으로 임하지만 그 외의 분야는 거의 관심이 없는 인물을 뜻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1990년대에 들어와 우리나라에서 덕후라고 불리는 이들은 전문가 혹은 능력자라는 긍정적인 의미로 재해석되기 시작했죠. 취미와 직업 사이에 존재하는 덕후들. 수많은 덕후들의 콘텐츠들 중에서도 과학이라는 분야에 푹 빠진 이들이 있습니다. 과학 덕후들이 사는 법. 그 흥미로운 세상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세계 곳곳엔 직업과 무관한 분야에서 숨은 내공을 발휘하고 있는 과학 덕후들이 있습니다. 컴퓨터 프로세서 전문기업 인텔의 공동 창업자 고든 무어는 물리학과 천문학 덕후로서 세계에서 가장 커다란 광학 망원경 제작을 위해 약 2,100억 원을 기부했고요. 영화 타이타닉, 아바타의 제작자 제임스 카메론 감독은 2012년 1인 잠수정을 타고 깊이 11km에 달하는 마리아나 해구 탐사에 성공했습니다. 그는 1960년 이후 50년 만에 마리아나 해구 바닥에 도착한 심해 덕후로 기록됐죠. 오바마 미 전 대통령은 어린 시절부터 영화 스타트랙 마니아로 자칭 과학 덕후입니다. 그는 퇴임을 앞두고 세계적인 학술지 사이언스에 기고문을 실었는데요. 기후 변화의 심각성과 청정 에너지의 필요성에 관한 내용이었죠. 해외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도 과학 덕후들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은데요. 매드 사이언스 페스티벌이라는 모임명이 시선을 끕니다. 이들은 메사페를 주최하는 리더들입니다. 미친 과학자들의 축제라는 이름에서 예상할 수 있듯이 이들의 직업은 과학자인데요. 덕후로서 자신의 관심사를 직업으로 삼은 사람들. 덕후들의 용어로 덕업일치를 이룬 과학자들이 그들만의 특별한 모임을 만든 것입니다. 기존의 학회라든지 그런 것은 어떻게 보면 자신이 전공하는 세부적인 부분에 대해 가지고 그럼 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좀 너무 좀 틀에 박혀 있고 좀 딱딱한 그런 면이 있다면 저희 매드 사이언스 페스티벌은 자신이 하는 연구를 좀 캐주얼한 분위기에서 그것을 설명을 하고 서로 공유를 하고 또 네트워크를 형성하기 위한 그런 좀 캐주얼한 모임입니다. 과학을 전업으로 하거나 과학과 관련된 산업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모임. 학회의 전문적인 성격과 과학 페스티벌의 장점을 합치고자 한 시도였습니다. 지난 1월 처음으로 마련된 메사페에는 과학을 좋아하고 관심 있는 덕후들이 예상 밖의 뜨거운 반응을 보이며 모였다고 하는데요. 과학 분야에 직간접적으로 연관된 이들이 부담 없이 즐겁게 토론하며 과학계의 트렌드를 공유하고 과학 본연의 매력을 탐구하기 위한 소통의 장. 메사페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직업과 나이, 학력의 벽을 없애기 위해 서로를 닉네임으로 호칭한다고 하네요. 네트워킹에 좀 더 초점을 두고 사실 그리고 그 이후에 젊은 과학자들한테는 그럴 수 있는 기회가 너무 없죠. 낮지 않았다. 학교라는 공간 빼고는 그렇죠. 네. 앞으로 먹고 살 길이 이런 데도 있으니까 첫 회를 성공적으로 마친 메사페 운영진은 두 번째 축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시도하고 싶은 주제나 더 체계화하고 싶은 점도 많지만 다음번에도 이들이 추구하고자 하는 건 딱 한 가지. 과학으로 서로의 지식을 마음껏 나누자는 것이죠. 과학을 하는 사람끼리 이야기를 나누면서 자기가 몰랐던 지식들, 그 다음에 상대방이 알고 있었던 지식을 통해서 내 지식이 확장되면서 느끼는 즐거움,
대화를 하는 즐거움도 굉장히 크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면에서 본다면 이런 메사페뿐만 아니라 과학을 하는 사람들끼리 이야기를 나누면서 지식을 공유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확대되면 확대될수록 사실은 굉장히 즐거움을 많이 느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과학 덕후를 만나기 위해 동작역을 찾았는데요. 지하철의 모든 것을 탐구하는 지하철 덕후 송수환 학생입니다. 역에 도착하자마자 역사 외관부터 바라보는 송수환 군. 시선부터가 남다른데요. 평소 지하철 역사의 구조나 설계 방법, 외벽 자재 등을 눈여겨본다는 수환 군. 그의 말에 따르면 반포천 위에 위치한 4호선 동작역은 9호선 개통을 위해 리모델링하면서 이전의 모습과 구조가 많이 바뀌었다고 하네요. 지금 동작역은 파넬로 덮여있지만요, 파넬이 이 하얀색 벽을 말하거든요. 그런데 옛날에 동작역은 벽돌 모양의 벽이었습니다. 무엇보다 이렇게 마당이 있었고, 그래서 현충일만 되면은 꼭 그 마당이 북적북적대고, 게다가 그 마당에 태극기도 걸려있는 그런 모습이었어요. 2009년에 9호선이 개통되면서 환승통로를 공사하는데 그 환승통로가 그 마당 앞을 딱 지나가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 환승통로를 딱 연결시킨 거죠. 그래서 지금 모습이 이렇게 변한 겁니다. 한참 역사 주위를 바라보던 수환군이 드디어 내부로 들어왔습니다. 지하철을 타기 위해선 반드시 거쳐야 하는 관문 개찰구 앞에 섰는데요. 삑 소리와 함께 개찰구를 통과하는 사람들. 그런데 수환군은 이곳을 그냥 지나치지 못합니다. 뭔가 할 얘기가 있는 것 같은데요. 원래 개찰구는 여기 있지 않고 저 2층에 있었습니다. 이 계단을 올라가면 바로 앞에 개찰구가 있었죠. 왜냐하면 옛날에 3, 4번 출입구는 2층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3, 4번 출입구를 모두 1층으로 이설시키면서 개찰구를 모두 이쪽으로 이설시킨 겁니다. 8년 전 이동시킨 개찰구 위치를 선명하게 기억하는 수환군. 당시의 역사 구조가 수환군의 머릿속에 새겨져 있는 걸까요? 아까 그 짧은 개찰구가 여기 가운데 있고, 양 끝에는 이렇게 막 펜스로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마치 사진을 보며 설명한 것처럼 정확한 묘사였는데요. 지하철을 사랑하는 10살 꼬마에게 역 구조의 변화는 커다란 사건이었습니다. 중2층을 지나 승강장에 도착했는데요. 승강장을 바라보던 수환군이 휴대폰 속에 있던 한 장의 사진을 보여줬는데요. 여기서 창문이 이렇게 많잖아요. 그리고 여기에 보시면은 천장이 이렇게 닫혀 있고요. 근데 지금 이 천장이 열려 있고 창문이 없어졌어요. 평소 느끼지 못했던 승강장의 변화가 옛 사진과 비교하니 확연히 드러납니다. 채광이 잘 되지 않아 낮에도 어두웠던 내부는 천장을 살짝 열어 빛이 들어오도록 만들었고요. 특히 승강장의 구조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그 종류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승강장은 입지 조건과 기능에 따라 상대식, 섬식 등 다양한 구조로 설계됩니다. 상대식은 승강장 두 곳이 마주보고 있는 구조로 그 사이로 열차가 다니는 형식. 섬식은 승강장이 하나로 합쳐진 형태로 승강장 양쪽으로 선로가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보통 이렇게 동작역처럼 다 상대식 승강장으로 설계를 하는 편인데, 중간에 섬식 승강장도 몇 군데 있단 말이에요. 그런 이유는요, 일단 섬식 승강장은 위에 있는 도로가 좁은 경우에 섬식 승강장으로 설치를 해요. 위에 있는 도로가 좁은데 상대식 승강장으로 설치를 하면 주변에 있는 건물들을 헐어야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섬식 승강장으로 설계를 하는 거고요. 종착역에 많이 사용되는 이유가
종착역에 딱 도착하고 보면 열차가 회차를 해야 하는데 회차선이 Y자형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 Y자형이 이렇게 있고 본선이 이렇게 있으니까 총 선로가 3개 있는데 그런 경우는 섬식승하정이 훨씬 더 유리해요. 그에게 있어 지하철이라는 존재는 항상 곁에 있는 친구이자 흥미로운 지식이 끊임없이 쏟아져 나오는 보물단지입니다. 하루를 마무리하는 시간. 수완군의 마지막 일과는 블로그를 정리하는 것입니다. 블로그 속에는 수년간 그의 일상이 빼곡히 담겨 있는데요. 지하철 영명의 유래부터 해당 지역의 환경과 역사의 입지 조건, 그리고 지하철 설계에 관한 전문 용어들을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사진과 글로 풀어놓은 수완군. 지하철 덕후의 퀄리티가 새삼 느껴집니다. 수완군에게는 우리나라 지하철 곳곳에 이야깃거리가 자리 잡고 있는데요.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이 이렇게 방대한 지식을 쌓기까지 얼마나 오랜 시간이 걸렸을까요? 그 시작은 수완군인 5살 때 외할아버지 손을 잡고 지하철에 첫 발을 내딛었을 때였다고 합니다. 그때의 경험을 잊지 못해 꾸준히 부모님과 지하철을 탐방하러 돌아다니기 시작한 수완군은 7살 무렵엔 이미 역 번호를 외울 정도였다고 하네요. 너무 지하철에 빠져 있어서 사실 많이 말렸어요. 이렇게 상대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학교 공부나 이런 것들을 소홀히 할 수밖에 없어서 많이 말리고 야단도 치고 못하게 그렇게 해보기도 하고 그랬는데 말려도 안 되더라고요. 애가 마음을 바꾸지 않는다면 그럼 내가 마음을 바꿔야겠다. 그래서 그때부터는 오히려 밀어주자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교수님들한테는 아들의 관심사를 존중해 주신 부모님의 지원과 수완군의 지하철에 대한 열정은 책 출판까지 이어졌습니다. 경험으로 쌓은 수완군만의 지식이 고스란히 담겨 있는데요. 여기도 내용 엄청 많아요. 지금의 우리 지하철 시스템의 장단점을 꿰뚫어보며 보완할 점도 꼼꼼히 지적할 줄 아는 수완군. 우리나라의 지하철이 세계에서 인정받는 교통수단이 되는 날까지 그의 노력은 열렬히 계속될 것입니다. 제 취미를 좌우하고 있고 제 특기를 좌우하고 있고 제 꿈을 좌우하고 있어요. 교통공학이란 교통에 대해서 설계하고 연구하고 그다음 미래 방향을 지시하는 사람이거든요. 제가 딱 거기에 맞는 것 같습니다. 또 다른 과학 덕후의 작업실. 만화가 김명호 씨를 만났습니다. 만화가의 공간이라기엔 예상한 모습과 사뭇 다른데요. 특히 작업실 한편에 꽂혀 있는 과학 관련 서적들이 꽤 인상적이죠. 김명호 작가는 취미로 즐기던 과학을 통해 만화를 그리게 된 과학 덕후입니다. 과학 만화라는 게 보통의 사람들은 그냥 학습 만화로서 많이들 알고 있기 때문에 그냥 학습 만화인가? 학습 만화의 하나인가? 학습 만화를 그리는 만화가인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많고요. 제 만화를 아는 연구자분들은 이제 과학 만화가라고 그렇게 알고 계시고요. 저도 저 스스로 과학 만화가 누구누구입니다 라고 그렇게 소개를 하고 다니고 있습니다. 만화의 소재로 과학을 선택한 김명호 작가. 과학이라는 깊이를 알 수 없는 분야 속에서 작품의 아이디어를 얻는 만화가가 얼마나 있을까요? 그는 2010년 동물 건축가를 주제로 한 만화에 이어 생물학의 원리와 규명 과정을 담은 과학 만화를 펴냈습니다. 과학 만화의 매력은 연구자들의 논문과 같은 복잡하고 어려운 내용을 재미있는 그림과 스토리로 쉽게 전달할 수 있다는 점에 있는데요. 만화가가 되기 이전에 사파가였던 그가
취미와 직업을 연결하게 된 계기 또한 과학과 만화의 의외의 호환성에 있었다고 합니다. 그림 그리는 직업을 계속 갖고서 이제 책에 들어가는 그림들을 작업을 했는데 과학이 좋다 보니까 과학책 관련한 이제 일들이 들어오면은 웬만하면 거절하지 않고 그렇게 진행을 했었는데 과학책에 들어가는 그림들을 또 그리다 보니까는 사파가로서가 아닌 좀 더 적극적으로 제 책을 작업하고자 하는 마음이 컸기 때문에 과학 관련한 만화를 해보는 거는 또 다른 의미가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과학 만화를 그리게 됐습니다. 단순한 지식의 나열이 아니라 하나의 과학적 사실이 규명되기까지 과학자들이 어떤 과정을 거쳤는지, 어떤 시행착오를 반복했는지, 결국 그 연구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흥미롭게 이야기하는 김명호 작가. 그의 만화를 전문가들도 주목하는 이유는 탄탄한 자료 조사와 주제의 완벽한 이해도에 있습니다. 연구자들도 찾기 힘든 고서 속 이론을 해석해 독자가 보다 접근하기 쉽게 재창조하는 과정. 수백 년 전의 낡은 논문도 김명호 작가에겐 만화의 한 페이지를 알차게 구성하는 훌륭한 소재가 됩니다.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 과학에 전혀 관심 없던 그가 과학 덕후로 바뀌게 된 건 한 권의 책 때문이었습니다. 책을 통해 눈에 보이는 것만이 세상의 전부가 아니라는 걸 느끼고 세상을 더 많이 알고 싶다는 강렬한 호기심에 사로잡힌 김명호 작가. 그 열망은 자연과학 분야로 그의 시선을 돌리게 했고 이후 과학이 일상을 이끄는 취미가 되기까진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고 하네요. 과학에 빠진 지 20여 년. 분야에 상관없이 국내외 학자들의 연구 논문을 읽는 건 김명호 작가에겐 이제 익숙한 일이 됐습니다. 그의 작업실 옆은 아내인 신기혜 씨가 운영하는 과학 실험실입니다. 괜찮아. 글리세린이 측류로 이동을 하기 때문에 우리들이 색소를 이렇게 파면 퍼지지 않고 그냥 일자로 쭉 움직이는 거고. 신기혜 씨는 아이들에게 과학의 즐거움을 가르치는 선생님 이전에 생물학을 전공한 과학도에서 연구원 그리고 과학 기자를 거친 경력을 가지고 있는데요. 김명호 작가는 과학 전문가인 아내를 둬서 꽤 많은 도움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바빠? 이거 좀 물어볼 거 있는데. 특히 논문을 해석하다가 그가 잘 모르는 전문 용어가 등장하는 경우 아내는 척척 답을 알려주는 과학 사전이 돼준다고 하네요. 싱글 뉴클레오타이드 폴리몰피즘이라고 해요. 그 사람마다 좀 생김새가 다 다르잖아. 그러면 그 염기 서열 상에서 아마 그 특정 부분이 그 변화가 있어야 걔네들이 생김새를 뭐 이렇게 결정을 좌우하는 뭐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을 아마 순입이라고 하는 거죠. 스닙? SNP를 스닙이라고 줄여서 그렇게 얘기해. 생김새를 예측하는 부창부수라고 할까요? 과학 덕후와 그의 아내는 두말할 것도 없는 천생연분인 것 같습니다. 다른 데에다 쓸 거라고 생각을 한다면 제가 과학증이라는 잡지를 만들 때 처음 이제 사파가로 만났었는데 어떻게 사파가가 이렇게 면역학 전공서를 들고 와서 그 기사에 관련한다고 해서 그런 책들을 참고하지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지금 그 작업들이 생각해 보면 그때랑 되게 연장선상에 있는 것 같아요. 그냥 쭉 계속 공부하면서 진짜 이렇게 되게 많은 분야에 대해서 연구들을 스스로 잘 섭렵하면서 그거를 자기만의 컨텐츠를 그렇게 만들어낸다는 게 놀라운 것 같아요. 네. 김명호 작가는 새로운 작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과학적 사실을 전달하면서 만화의 재미를 더하는 그의 특별한 작업. 만화가로서, 과학 덕후로서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는 그의 행보를 기대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10년, 20년 계속 이 작업을 하면서 그렇게
책들을 시리즈를 쭉쭉 이어가면서 어떤 그림으로 된 과학 라이브러리라고 할까요? 과학 정보에 관한 그림으로 된 과학 라이브러리 같이 그렇게 한번 묶어보고 싶다라는 꿈을 갖고 있습니다. 강원도 남서부 지역을 따라 흐르는 섬강. 경치를 감상하며 강가를 따라 걷는 한 사람. 어깨에 족대를 걸친 모습을 보아하니 빠져있다는 대상이 무엇인지 짐작되는데요. 익숙한 듯 준비해온 장비를 착용하는 남자의 정체는 우리나라 토종 민물고기 덕후 성무성 씨입니다. 채집 활동이 일상이라는 그는 남한강에 서식하는 대부분의 민물고기 이름을 줄줄 외울 정도로 전문가들 사이에서 민물고기 박사로 통한다고 하네요. 멸종위기 2급 어종 꾸구리하고 돌상어 서식지인데요. 오늘 어류상을 통해서 현재 분위기가 어떤지를 한번 살펴보고자 찾아왔습니다. 오늘 그가 섬강을 찾은 이유는 이곳에 서식하는 민물고기의 생태를 점검하기 위해서인데요. 전문가답게 가장 먼저 체크하는 것은 물고기들의 생태 시기를 가늠할 수 있는 섬강의 수온입니다. 한 18도에서 19도 사이를 가리키고 있네요. 물고기들이 슬슬 산란을 하거나 먹이 활동을 하기 시작할 때쯤이면 이 정도 수온은 되어야 활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물의 온도로 예측해 봤을 때 섬강의 민물고기들이 산란을 위해 활발히 먹이 활동을 할 시기라고 하는데요. 실제 민물고기의 생태 환경이 어떤지 더 자세히 알아보기 위해 본격적인 채집에 나선 성무성 씨. 그의 주된 채집 도구는 족대 하나뿐이지만 민물고기를 단번에 낚아올리는 모습이 보통 숙련된 솜씨가 아닌 것 같습니다. 여기 지금 잡힌 물고기들이 크게 두 종류가 있는데요. 한쪽은 새코미꾸리, 또 한쪽은 참종개라는 물고기입니다. 모습을 드러낸 민물고기는 잉어목 기름종개과의 새코미꾸리와 참종개. 두 종 모두 맑고 물살이 빠른 하천 자갈바닥에 서식하는 우리나라 고유 민물고기입니다. 기존에는 그 외국인 학자들이 우리나라 민물고기를 신종 발표를 했는데 참종개를 통해서 참종개는 한국인 최초로 신종 발표를 한 의미가 있는 물고기입니다. 생김새만 보고 단번에 물고기의 정체를 알아맞히는 성무성 씨. 그가 민물고기 박사라 불리는 데는 단지 어종의 이름을 외우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민물고기마다 지니는 외형적 특징부터 암수 구별, 서식지 환경에 대한 지식은 물론 학술적인 가치까지 훤히 꿰고 있는데요. 그는 민물고기를 보기 위해서라면 지역이 어디든 거리를 마다하지 않고 탐사를 나선다고 하는데요. 아직 학생의 신분이지만 수년간의 채집 경험과 생태 관찰은 그를 민물고기 전문가의 경지에 이르게 했습니다. 할아버지께서 미꾸라지를 몇 마리 사주셔가지고 거기에 병에다 길러보면서 금붕어나 비단잉어, 열대어 많이 길러보다가 초등학교 5학년 때 우연히 서점에서 민물고기 도감을 하나 샀었어요. 그래서 거기에 있던 각시붕어하고 돌고기, 시리 같은 물고기에 빠져서 여기까지 왔던 것 같습니다. 시간이 날 때면 어김없이 섬강을 찾는 성무성 씨. 그가 여러 탐사 지역 중에서도 섬강을 자주 방문하는 이유는 이곳이 고유종 중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 없는 꾸구리와 돌상어의 집단 서식지이기 때문입니다.
넓은 강바닥을 한참 돌아다닌 끝에 드디어 그 모습을 드러낸 꾸구리. 이 녀석이 바로 임어목 모래무지학과의 토종 민물고기 꾸구리입니다. 한강과 임진강 그리고 금강수계에서만 나오는 고유종이자 멸종위기 2급 어종인데요. 고양이 눈같이 생겼잖아요. 비세양에 따라서 동공의 크기를 조절할 수 있는 재밌는 물고기입니다. 멸종 위기에 처한 꾸구리가 섬강의 집단으로 서식지를 이룬 건 꽤 놀라운 발견인데요. 이 특별한 민물고기가 섬강에 보금자리를 마련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여기가 대량 서식지가 형성이 될 수 있었던 게 바로 이런 자갈 틈에 자세히 보면은 수소곤충이 붙어 있는 게 보이실 건데요. 주로 꾸구리는 수소곤충을 먹는 육식성이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수소곤충을 잡아먹고 삽니다. 아직 발견하지 못한 돌상어를 찾기 위해 이번엔 조금 더 물살이 빠른 장소로 옮깁니다. 그에게 있어 채집 활동은 민물고기의 관찰과 더불어 멸종 위기종의 생존 여부를 확인하는 작업이기도 한데요. 드디어 나왔네요. 멸종위기 2급 어종 돌상어입니다. 꾸구리와 함께 멸종 위기종으로 보호받는 고유 민물고기 돌상어. 꾸구리에 비해서 유속이 좀 비교적 센 곳에서 많이 채집되는 편입니다. 꾸구리랑 달리 눈이 선글라스 끼듯이 좀 검었죠. 오랜 시간 강물을 헤치며 채집한 민물고기들을 한번 살펴볼까요? 한눈에도 꽤 다양한 어종이 보이는데요. 총 22종. 대부분 한반도 민물고기의 특징처럼 10cm 안팎의 작은 크기입니다. 채집한 민물고기는 일일이 관찰 수조에 넣어 어류의 체형이나 몸 길이, 채색 등의 특징을 직접 확인하는데요. 이러한 채집 관찰을 통해 강에 서식하는 민물고기들의 변화나 이전과 다른 새로운 정보를 파악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그냥 홀가분합니다. 잠깐 있는 그대로를 보고 즐길 수 있는 것만 해도 저는 행복하다고 생각하고, 단 한 가지 좀 신경이 쓰이는 게 있다면 제가 본 물고기가 이 하천에서 마지막 기록이 안 되길 빌 뿐입니다. 성무성 씨의 민물고기 사랑은 집에 돌아온 후에도 멈추지 않습니다. 온통 민물고기에 대한 자료들로 가득한 방안. 채집을 마친 그가 집에 돌아와 가장 먼저 하는 일은 오늘의 어류상을 기록하는 것인데요. 날씨와 환경은 어땠는지, 민물고기의 활동량이나 개체의 특징은 어땠는지 채집 당시의 기억을 떠올리며 꼼꼼하게 적어 내려갑니다. 읽지만 봐도 당시 현장의 풍경이 되살아날 것 같은데요. 10년간 민물고기에 대해 기록한 채집 일지는 1,300여 건. 실제 채집한 어종에서는 헤아릴 수 없을 정도입니다. 물고기의 어종, 개체수, 크기, 채집 도구, 채집 시간, 채집 도구, 아니면 수온, 하천 환경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을 적고요. 제 개인적인 주관적인 의견을 적어두기도 합니다. 그날 기록한 민물고기 정보는 참여형 모니터링 앱을 통해 등록합니다. 물고기에 대해 관심 있는 사람들이 정보를 공유하고 소통할 수 있도록 자신의 지식을 아낌없이 내어주는 건데요.
자연 탐사 활동을 계획하는 이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길 바라는 그의 노력. 성무성 씨는 민물고기의 상태를 관찰하고 기록하며 더 많은 정보를 쌓아가는 것이 스스로의 사명이라고 말합니다. 생태계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역할이라고 믿기 때문인데요. 만약 제가 물고기에 대해서 만약 관심이 없었다면, 그리고 또 여기까지 오진 않았을 테고, 민물고기의 소중함을 통해서 사회에 어떤 메시지를 전할지 앞으로 계속 고민을 하고 싶습니다. 민물고기에 대한 그의 애정은 우리에게 보다 가치 있는 메시지로 다가올 것입니다. 자연 환경 보호를 위해 활동하는 또 다른 덕후들을 만나보겠습니다. 한가로운 아침 공원. 한 무리의 학생들이 보이는데요. 중고등생으로 구성된 연합 생태 동아리 동고비와 친구들 학생들입니다. 매주 같은 시간 탐사를 위해 자발적으로 공원에 모이는 이들. 네 명은 이제 번갈아서 사다리 타고 이제 둥지 꺼내면 될 것 같아요. 동고비와 친구들 이제 서식처 보호 활동뿐만 아니라 이제 환경 포럼이나 이제 모의 이벤트 같은 걸 개최해가지고 저희끼리 이제 회의를 해가지고 환경을 어떻게 하면 살릴 수 있나 이런 아이디어를 만들고 창출해가는 동아리입니다. 팀장의 지휘 아래 각자의 역할을 분담받은 학생들은 탐사 모니터링을 위해 발걸음을 재촉하는데요. 환경 보호 활동 중에서도 이들이 집중하고 있는 건 바로 텃새입니다. 우리나라의 사계절 속에서 삶의 터전을 마련하고 살아가는 텃새들. 학생들은 이 작은 생명들이 따뜻하고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손수 인공 둥지를 만들어 설치했습니다. 오늘은 공원에 설치한 인공 둥지 안에서 산란을 준비하는 새들과 곧 부화할 알의 상태를 관찰한다고 하는데요. 살며시 뚜껑을 열어보니 비어있는 줄 알았던 인공 둥지 안에 곤줄박이 한 마리가 알을 품고 있습니다. 참새목 박새과의 곤줄박이는 우리나라 전역에 서식하는 소형 조류로 머리부터 뒷목까지 검정털로 덮인 것이 특징이죠. 여기 서식하는 새의 이름은 곤줄박이라고요. 그다음에 저희 곤줄박이 이제 번식을 해서 알을 8개 정도, 원래 그러니까 곤줄박이들이 원래 알을 한 8개, 9개 사이에서 알을 낳는 걸로 알고 있고, 이제 8개 낳았고 오늘 더 낳을 수도 있고 이제 안 낳을 수도 있는데, 한 배에 약 8개의 알을 낳는 곤줄박이는 평균 11일 정도 알을 품는다고 하니 원만한 부화를 위해 서둘러 둥지를 제자리에 달아놓습니다. 동아리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이들이 주로 관찰하고 있는 텃새는 동고비입니다. 산림의 깊숙한 곳에 둥지를 트는 습성이 있어 공원 안으로 들어가야만 볼 수 있는데요. 동고비의 둥지는 일반 다른 둥지에 비해 조금 특이한 점이 있다고 합니다. 동고비가 다른 새들보다 이렇게 크기가 작다 보니까 천적들도 많아서 자기 자기만 딱 들어갈 수 있게 집에 공간을 이렇게 진흙으로 메꿔가지고 작게 만들고, 이제 집 그 둥지 짓는 것도 이제 이런 나무 껍질 같은 걸로 지어서 서식하는 편입니다. 평균 몸 길이가 13cm 정도 되는 동고비는 다른 새들에 비해 크기가 작은 편에 속합니다. 때문에 천적이 둥지를 침범하지 못하도록 자신의 몸집에 맞게 입구를 막는 꽤 지능적인 면모를 발휘하기도 하죠. 동고비가 자리를 비운 사이 잠시 둥지 안을 살펴볼까요? 되게 차가워요. 사람의 엄지손톱만한 알을 살살 만져보는 학생들. 따뜻해야지. 그런데 따뜻해야 할 알의 온도가 조금 차가운 모양입니다. 혹시 동고비의 새끼가 알 속에서 폐사한 것은 아닐까 걱정이 앞서는데요.
학생들은 생명이 꺼지지 않았길 희망하며 재빨리 낙엽으로 알을 덮습니다. 이 모든 상황을 옆에서 지켜보며 텃새의 서식 환경을 기록하는 학생들. 이렇게 좀 둥지의 주인부터 알의 개수, 상태까지 하나라도 놓칠세라 꼼꼼하게 기록하는데요. 어느 시기에 새들이 많이 들어오고 알을 낳는다 이런 과정들을 알다 보니까 항상 설치를 하고 나면은 되게 그 알을 낳고 되게 둥지를 트는 경우가 많아서 데이터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고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인공 둥지를 좀 더 잘 설치를 해서 새들에게 보급 자리를 좀 더 주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어미 동고비를 미처 관찰하지 못한 채 모니터링을 마친 학생들. 둥지를 원위치로 복귀시키는데요. 이때 어디선가 동고비의 울음소리가 들립니다. 왼쪽에 동고비. 안 됐었던 거 아니야? 야, 저기 동고비 맞죠, 저거? 방금 돌려놓은 인공둥지의 집주인으로 보이는 동고비 한 마리가 둥지 주변을 배회하는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이 작은 새가 바로 참새목에 속하는 동고비인데요. 우리나라 전역에 흔하게 번식하는 조류로 알려져 있지만 최근 생태계의 파괴로 인해 멸종위기 등급 관심 필요종으로 지정됐다고 합니다. 이런 새 관찰 이런 거 찍으니까 재밌고 언제 찍었나 이런 날짜도 나오니까 이게 기록도 좋고 몰라도 이게 정확히 모르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사진을 보여주면서 원래 이랬는데 우리가 이렇게 활동해서 이렇게 변했다 이런 것처럼 알리고 싶어요. 텃새 탐사는 보통 1년을 주기로 진행됩니다. 매일 찾아오기엔 인기척에 민감한 텃새들이 행여 불편을 겪을까 관찰 카메라를 동원하는데요. 텃새들의 생활 모습부터 먹이 활동, 그리고 산란과 부화까지 자세히 관찰할 수 있어 정보를 모으는 데 유용하게 사용되고 있죠. 학생들은 작년 이맘때쯤 관찰 카메라를 통해 동고비가 부화하는 명장면을 담을 수 있었다고 하는데요. 새끼 동고비가 탄생하는 순간부터 성체가 되기까지의 모든 과정을 직접 보고 배우며 생명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다고 합니다. 다음 일정을 위해 자리를 이동하는 학생들. 학생들의 탐사는 생각보다 넓은 지역에서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었는데요. 하지만 이들도 처음부터 텃새 탐사가 익숙했던 것은 아닙니다. 숲을 보호하고 싶은 마음만 앞설 뿐 무엇을 관찰해야 할지, 관찰 구역은 어떻게 나눠야 할지 막막했던 학생들. 이런 그들에게 구원의 손길을 내민 건 환경을 소중히 여길 줄 아는 학생들의 마음을 기특하게 생각한 생태 전문가였는데요. 전문가의 도움으로 활동을 이어갈 수 있었던 학생들. 그 후 자신들만의 노하우를 차곡차곡 쌓기 시작한 겁니다. 텃새의 생태를 알 수 있는 핵심 요소는 단연 주된 생활지인 둥지의 환경입니다. 산란과 부화를 위한 새들의 본능적인 특징을 파악한다면 생육 시기까지 정확히 알 수 있다고 하네요. 양지공원하고 여기하고 그렇게 차이가 나지 그렇지? 이제 둥지 다 됐다. 곧 산란 들어가겠다. 이거 봐라. 보온성이 좋으라고 저 새 털이나 뭐 이 고라니 털 갖다 이렇게 쫙 깔았잖아, 그렇지? 기본 재료는 미끼야. 곤줄박이는 하나 낳고 바로 풀어내는 게 아니고 얘는 알을 한꺼번에 다 낳고 풀어내기 때문에 정확하게 그 부화 날짜를 잡아낼 수 있다. 보다 전문적인 손길로 텃새들의 보금자리를 지켜주기 위해 노력하는 학생들. 이들은 조금씩 생태 덕후로서의 면모를 갖춰나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그래도 아무래도 조류 생태 연구에 많이 부족한 게 많은데 저 학생들이 이제 가서 대학에 가서 좋은 교수님들 만나고 공부해가지고 조류 연구에 발자취가 남겼으면 좋겠습니다.
학생들은 무엇보다 인공둥지 제작에 심혈을 기울이는데요. 야생의 타스들에게 있어 인공둥지는 번식을 위한 안전한 서식지가 되어주기 때문입니다. 뒤에다 지지대 좀 더 내리고 이 지지대 그대로 두고 나무에다 이렇게 달 수 있도록. 안전한 서식지라서 서식처라서 이제 나무 재질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이게 오래 달아 있어야 되니까 이제 삼나무나 표백나무, 표백나무 같은 것들로 이제 만들어서 제작하고 있습니다. 원래 저희가 그림을 그리면서 꾸몄어요. 꾸몄는데 이제 새들이 그걸 별로 안 좋아해서 이제 그냥 그대로 달아놓는 것도 있고. 둥지의 자재부터 설계, 제작까지 직접 만든 인공둥지를 설치하는 학생들. 놀랍게도 설치 작업을 끝내자마자 곤줄박이 한 마리가 인공둥지에 관심을 보입니다. 학생들이 관리해야 할 곤줄박이 가족이 하나 더 늘어난 것 같네요. 내가 할 수 있는 조건 안에서 자연을 사랑하고 지켜나갈 줄 아는 이들. 이 작은 실천이 덕업일치의 길로 이어질지 확신할 수는 없지만 이들이 덕후의 열정으로 계속해서 활동을 고집해 나가다 보면 과학 지식의 갈증을 느끼는 수많은 사람들과 전문가를 연결하는 소통자의 역할을 담당하게 될 것입니다. 시민들이 스스로 하는 과학 활동에 참여함으로써 뭐 그런 본격적으로 하는 과학의 중요성을 더 잘 알 수 있게 되고, 그런 의미에서 가급적 많은 분들이 책으로만 보는 과학보다는 자기가 직접 실천을 하면서 아주 조그만 그런 것이라도 해보는 그런 과학 활동에 참여할 수 있으면 한국의 전반적인 과학 저변이 넓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과학의 매력에 빠져 삶을 조금 더 특별하게, 조금 더 즐겁게 만들어 나가는 이들. 덕후라는 이름은 주변의 조건에 휘둘리지 않고 굳건히 자신의 관심사에 집중했을 때 얻어낼 수 있다는 걸 알 수 있었는데요. 과학 덕후들이 사는 법. 어쩌면 그 속에 이 시대가 원하는 인재의 조건이 있을지도 모릅니다.